2차 세계대전 최후의 기록. 지난 시간엔 독일에서 연합군이 강제 수용소를 하나씩 해방시켜가는 동안 소름 끼치는 제3제국의 실체를 확인한다. 태평양 전선에서는 도쿄가 대규모 공습을 받고 미군은 오키나와에서 전진을 계속한다.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져 조지아주 웜스프링스의 개인 별장에서 사망한다. 이번 주에는 격렬한 전투 끝에 제3제국의 정신적 고향인 뉘른베르크가 연합군의 수중에 떨어진다. 붉은 군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베를린으로의 잔인한 공격을 개시한다. 태평양에서는 오키나와 전투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퓰리처상을 수상한 종군 기자 어니 파일이 치명적 부상을 입는다. (4월 15일) 뉴욕. 이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시신이 1882년 자신이 태어난 뉴욕의 하이드파크로 운구됐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은 자신의 장미 정원에 그렇게 영면했다. 그의 무덤엔 조촐하게 묘석만 세워졌다. 서방은 루즈벨트의 사망에 충격을 받고 그의 서거를 애도했다. 전 세계에서 추모식이 거행됐다. 미국에서 11,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오키나와 군부대에서도 루즈벨트를 추모했다. 미주리의 좌파 상인이었던 해리에스 트루먼은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 됐다. 하지만 그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는 교육 수준도 높지 않았고 의류 상인으로서도 별로 성공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4월 12일 세계의 대통령이 됐어요. 부통령으로서 몇 주를 보내는 동안 트루먼은 루즈벨트를 거의 보지 못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을 받지도 못했고 미소 간에 커져가는 세력 다툼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두 난관을 이기고 트루먼은 대통령직을 훌륭히 수행한다. The most experienced pilot cannot bring a ship safely into harbor unless he has the full cooperation of the crew. For the benefit of all, every individual must do his duty. 이번 주 트루먼이 세계라는 무대로 나서는 동안 연합군 병사들은 독일 전역의 강제 수용소를 하나씩 해방시키면서 나치 정권의 잔혹함과 맞닥뜨리게 된다. 4월 15일 베를린 서쪽 270km 영국군이 베르겐 벨지엔 강제 수용소로 들어갔다. 영국군은 최초로 이 수용소를 해방시켰다. 수용소장은 벨지엔의 짐승이라 알려진 요제프 크라머였다. 아우슈비츠도 운영한 적이 있는 크라머는 특별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위로 악명을 떨쳤다. 수용소에 들어선 병사들은 만여 명의 산더미 같은 시체를 보고 경악했다. 수용소엔 4만여 명의 생존자가 있었지만 모두 죽어가고 있었다. 수감자들은 혼잡하고 더러운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기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생존자들은 수용소를 나간다 해도 살기 어려웠다. 영국군이 베르겐 벨지엔 수용소를 알게 된 건 사흘 전인 4월 12일이었다. 백기를 든 독일 장교 한 명이 다가와 수용소에 발진 티푸스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지역을 중립지대로 놓고 검역하자고 제안했다.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위생병들이 말했죠. 이런 맙소사, 전염병이 돌고 있어. 전체로 번지고 말 거야. 상황은 완전히 대재앙이었죠. 이번 주 나치의 대학살이 외부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도되자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의 치를 떨었다. BBC 기자 리차드 딤블비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자신이 목격한 참상을 냉정히 증언했다. Beyond the barrier was a whirling cloud of dust, the dust of thousands of slowly moving people.
laden in itself with the deadly typhus germ. And with the dust was a smell sickly and thick, the smell of death and decay, of corruption and filth. 최악은 시체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수천 구의 시체가 가스실 옆에 소각로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 악취, 우린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그건 바로 죽음이었지요. I passed through the barrier and found myself in the world of a nightmare. The living lay with their heads against the corpses, and around them moved the awful, ghostly procession of emaciated, aimless people, with nothing to do and no hope of life. 그 모습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좀비 같았어요. 말도 거의 못하고 담요를 덮고서 우리를 쳐다봤지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쳐다봤어요. Unable to move out of your way, unable to look at the terrible sights around them. It was as though they were waiting their turn. This is what the Germans did. Let there be no mistake about it. 사악한 나치와 그들의 앞잡이들이 벌인 짓을 목격한 사람들의 충격과 상처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지요. 그때부터 창문도 없는 건물 속에서 파괴되고 패배해가는 독일인들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됐어요. 베르겐벨제는 나치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의 성격이 변하고 인간성도 영원히 변해버렸죠. 영국군이 끔찍한 베르겐벨젠의 현장에서 무서운 전염병을 치료하는 동안 연합군 부대는 나치의 감옥 2개를 발견했다. 4월 16일 보병 64단의 병사들은 독일의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 가운데 하나인 콜리츠 성을 향해 나갔다. 라이프치히 동남쪽에서 38km 떨어진 거리였다. SS와 격전을 치른 후 전진하던 병사들은 콜리치에 독일군이 무기를 배치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치 관리들은 감옥 안에서 패배를 거부하고 연합군을 기다렸다. 콜리치에는 수백 명의 연합군이 포로로 잡혀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조지 6세 왕의 조카인 제랄드 라셀 자작이었다. 콜리치가 해방된 그날 영국 제7기갑사단 사막의 들쥐 부대가 브레멘 인근 독일 중북부의 폴링보스텔 포로 수용소를 해방시켰다. 이번 주 베를린 서쪽의 제3제국의 방어군은 병사들의 투항이 잇따르면서 붕괴돼 간다. 4월 16일 연합군은 서독일로 진격해 들어가면서 100만 명이 넘는 포로들을 잡게 된다. 독일군 장교와 그의 부대원 2천여 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린 하사관들이 많았습니다. 그와는 등급이 달랐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랑 계급이 비슷하거나 상급자에게만 항복하겠다고 했어요. 연합군은 독일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죠. 사방에 전단이 뿌려졌어요. 특별히 최전선에요. 항복하면 해치지 않고 통과를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죠. 포로 수용소에 안전하게 보내주겠다고 보장했습니다. 4월 18일 이날 미 1군과 9군의 협공에 완전히 포위된 독일군 30만 명은 르루 협곡에서 항복한다. 장군도 29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전투의 끝이 임박하자 미군의 야전사령관 매튜 리즈웨이 장군은 경쟁 상대인 독일의 발터 모델 원수에게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모델은 망설였다. 조건은 그를 포로나 전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1차 대전 기간 동안 발터 모델은 미군의 명예훈장과 동등한 철십자 훈장을 수상했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발터 모델은 전쟁부의 참모 장교가 됐다.
그러나 뛰어난 열정과 책략으로 그는 승진 후보 1위로 대두됐다. 히틀러가 특별히 모델을 주시한 건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다. 그는 히틀러가 경멸하던 명가의 장교들처럼 잘난 체 하질 않았다. 1939년 모델은 폴란드 침공에 참여했다. 1년 후인 1940년 서부전선의 16군에 배치됐다. 1941년 10월이 되자 40일 전차 군단장으로 진급했다. 히틀러와 자주 충돌했지만 1942년 2월 모델은 대장으로 승진했다. 1944년 8월 그는 서부전선에서 군터 폰 클로케의 뒤를 이었다. 그러나 겨우 18일 만에 게르트 폰 론트슈타트로 교체됐다. 4월 중순 라인강으로 퇴각하자는 요청이 거부되자 모델은 다시 히틀러와 반목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4월 18일 이날 연합군에게 완패를 당하자 발터 모델 원수가 이끄는 독일 병사들은 루르 계곡에서의 저항을 포기했다. 사흘 후인 4월 21일 모델은 디셀도르프 북쪽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모델에게 이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든 치욕적인 상황이었죠. 용맹한 군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부관을 대동하고 숲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말하고 자살했습니다. 모델이 자살한 마지막 나치 지도자는 아니었다. 열성 독일 수비대의 저항은 대단히 격렬했지만 이미 제3제국의 정신적 고향이 연합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다. 4월 20일 치열한 전투 끝에 알렉산더 배치의 미 7군은 남부 독일의 뉘른베르크를 장악하고 17,000명을 생포했다. 뉘른베르크의 점령은 연합군에게 중요한 상징적 승리입니다. 그곳은 나치 활동의 중심지니까요. 나치당의 정신적 고향인 이 도시는 수십만 명의 히틀러 추종자들이 참가하는 나치 집회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이제 미군이 뉘른베르크 경기장에 성조기를 꽂은 것이다. 뉘른베르크 함락은 독일 수비대에 충격을 주었고 연합군이 베를린에 다가갈수록 제국의 붕괴에 대한 압박감은 가중됐다. 서베를린으로 빠르게 나가던 미 구군은 엘베강 유역 막데부르크 인근에서 멈췄다. 독일의 수도를 130km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도강하지 말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은 3주 전 베를린을 소련군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아이젠하워는 히틀러의 통치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또한 미국과 영국의 병사들을 최대한 살려서 귀양시켜야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을 소련의 점령지로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징적 승리를 얻기 위해 미국과 영국의 병사들을 베를린으로 진격시키다가 쓸데없이 죽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봤죠. 냉정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소련군 지도자 스탈린은 붉은 군대에게 베를린 장악을 위해 맹렬히 나가라고 지시했다. 복수에 굶주린 소련군들에게 그건 보복의 성찬이었다. 소련군은 나치 제국을 쓰러뜨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피해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보상을 내걸어야 했지요. 소련군은 오도강을 따라 도열해 나치의 수도를 파괴하라는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소련군의 야포가 제국의 심장 깊은 곳에 울려 퍼졌다. 공관 지하 9m에 건설된 대공포 은신처인 총통의 벙커에까지 그 진동이 전해졌다. 편집증에 사로잡힌 히틀러는 측근이 모두 자기를 배신했다고 믿었다. 1945년 4월 히틀러도 자신이 정신적 혼돈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건 이제는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볼 때 이쯤 되면 그는 그렇게 자신이 갈구하던 제3제국의 승리라는 역사적 가치를 위해 어떤 학살이라도 감행할 준비가 돼 있었지요. 벙커 깊숙한 곳에 있었지만 히틀러의 말은 절망과 고갈 상태에 놓인 전방의 병사들에게 하달됐다. 점점 광기에 휩싸인 히틀러는 퇴각 명령을 내리는 자는 누구든 즉결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숨으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소년들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나무에 교수형시켰다. SS는 그들을 배신자라 부르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가로등에다 교수형시켰다. 남녀를 불문한 시체들이 매달려 있었다. 시신들의 목에는 조국에 배신하면 모두 죽는다는 글귀를 걸어두었다. 나치는 패전은 국민들의 잘못이라고 믿었다. 희생이 부족해서 승리를 잃는다고 생각했다. 4월 16일 베를린. 이번 주 독일 시민들은 전쟁에서 졌다는 걸 실감했다. 다들 베를린을 탈출하려 했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들의 총통처럼 시민들은 재앙을 피해 지하로 숨어들었다. 사기집 창고와 옆집 창고 사이에 구멍을 파도록 법으로 규정됐죠. 그래서 공습으로 집이나 아파트가 무너진다 해도 창고와 창고 사이를 통과해서 살아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요. 엄청난 공포와 혼란의 시대였으므로 당연히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곳은 없었죠. 식량과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겨우 몇 온스의 설탕이나 커피를 타기 위해 사람들은 끈기 있게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다. 의료품의 부족은 위험수위였다. 기아와 빈곤을 비롯해 시민들이 겪은 심리적 상처의 수위는 독일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독일인들은 소련군 야포가 일으키는 진동과 굉음을 들어야 했다. 접근하는 소련군의 소리가 시민들에게 들려왔어요. 총소리와 야포 소리가 몇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아주 또렷이 들렸습니다. 한편 스탈린의 장군들은 자신감이 넘쳐났다. 붉은 군대의 250만 대군은 장비도 잘 갖춰져 있고 의지도 확고하고 동기도 확실했다. 이 무적의 부대는 탱크 6,250대와 41,600개의 평사포와 중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인류신 1투 슈트로모빅이 지상군의 앞길이 원활하도록 지원을 해주었다.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상 공격 비행기 가운데서도 슈트로모빅은 나르는 전차라고 불렸다. 파이럿과 사수 그리고 비행기의 필수 구성 요소는 조종석과 동체 앞부분을 감싸고 있는 장갑판으로 보호됐다. 슈트로모빅은 400kg의 폭탄을 실을 수 있었다. 20mm 쌍포, 기관총 3정, 로켓 발사기 8개가 장착돼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416km였다. 소련의 원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요제프 스탈린은 최대한 많이 슈트로모빅을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생산을 늘려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약 36,000대가 생산된 슈트로모빅은 2차 대전을 통틀어 가장 많이 생산된 무기 중 하나였다. 이번 주 스탈린의 대규모 군대가 베를린으로 치명적 공세를 준비하는 사이 히틀러는 최후의 방어를 위해 군대를 끌어모았다. 독일군은 가까스로 100만 명을 조직했다. 비스툴라 집단군이었다. 야포 만문과 비행기 3,000대가 뒤를 바쳤다. 이 부대는 한때 막강하던 전차부대의 최후 병력으로 이제 고트하르트 하인리가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고트하르트 하인리히 장군은 전임자였던 하인리 히물러가 무너지는 제국의 압박에 못 이겨 사임하자 1945년 3월 비스툴라 집단군의 총사령관으로 부임했다. 하인리히의 부하들은 처음엔 붉은 군대에 격렬히 맞섰지만 소련군의 공격을 이겨낼 순 없었다. 베를린이 점령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죠. 희생이 얼마인지가 문제였습니다. 80km 거리에 있는 스탈린의 군대는 오더강을 따라 참호를 팠다. 그들은 베를린이란 길고 기다리던 상품을 향해 야금야금 나가고 있었다. 4월 16일, 바로 이날 베를린 수비군은 2개의 전선에서 도전을 받고 있었다.
주코프 원수가 이끄는 제1벨로루시안 전선이 베를린 외곽 80km 못 미친 코스트린 인근 오더강을 따라 진격했다. 주코프가 있는 곳에서 동남쪽 끝에 코니에프 원수의 제1우크라이나 전선이 있었다. 코니에프의 부대는 트리벨 인근 나이세 강으로 두 번째 진격을 준비했다. 스탈린은 두 사람의 경쟁심을 교묘하게 부추겨 베를린 장악에 매진하게 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수천 명의 소련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베를린에서 사망했던 엄청나게 많은 수의 소련군은 독일군을 누르기 위한 전략적 이유에서 전사한 게 아니라 주코프와 코니에프의 경쟁심 때문에 미친 듯이 돌진하다가 사망한 겁니다. 4월 16일 오전 5시, 이날 아침 동트기 전 동베를린의 하늘에 세 개의 섬광탄이 떠올랐다. 소련군이 4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신호였다. 자, 동무들, 게오르기 주코프가 외쳤다. 지금이다. 주코프의 대군이 베를린으로 돌격했다. 무거운 장비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쳤다. 공병대가 공격용 부기로 다리를 만드는 동안 대원들은 주정을 타고 도강을 시도했다. 군인들은 심지어 나뭇가지나 연료 깡통으로 노를 젓기도 했다. 제3제국의 심장을 향한 최후의 돌진은 이렇게 시작됐다. 휴대용 거리 측정기 골프버디, 미국 골프협회 공식 경기 사용 가능. 골프 문화 혁명이 시작됐다. 100m 안쪽에서 숏게임을 할 때 실수를 줄이려면 정확한 거리 정보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골프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코스와 홀의 정보를 보여주는 골프버디는 다양한 공략 대상에 대한 거리 정보로부터 정확한 샷을 도와드립니다. 골프버디가 여러분의 핸디캡을 줄여드립니다. 휴대용 거리 측정기 골프버디 080-223-8989. 소련군은 코스트린 교두보 반대편의 독일군을 폭격했다. 4m마다 대포가 설치됐다. 88km에 걸쳐 대포가 줄을 이었다. 독일군의 방어 일선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오더 계곡 전체에 포성이 울려 퍼졌다. 주코프의 부대가 오더 요새에서 베를린으로의 진격을 시작한 지 1시간 후 동남쪽에서 코니에프의 제1우크라이나 전선이 나이세 강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오전 6시 15분 코니에프의 야포가 사격을 시작했다. 40분 후 공습으로 포화가 시야를 뒤덮자 그는 나이세 도강을 지시했다.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코니에프의 부대는 빠르게 진격했다. 그리고 부교도 속속들이 만들어졌다. 오전 9시 30톤 하중의 다리가 세워졌다. 활동이 빨라졌다. 오후가 되자 60톤 하중의 다리가 또 완성됐다. 탱크와 중포대가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다리를 건넜다. 그러나 북쪽의 주코프 원수는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 처음 야포 공격을 퍼부은 후 주코프의 부대는 베를린 동쪽에서 겨우 56km 떨어진 평원이자 구원인 셀르브 고지에서 독일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져 붉은 군대의 진격이 멈췄다. 물에 흠뻑 젖은 그들은 독일군의 서치라이트에 쉽게 노출됐다. 몇 시간 후 주코프는 진격이 정체되자 경로했다. 1분 1초가 지날 때까지 자신의 위치가 코니에프에게 강탈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후임 보병 지휘관의 제안을 무시하고 주코프는 탱크와 야포에 진격 명령을 내렸다. 예상대로 탱크는 진창 속에 박혀버렸다. 그들은 보병을 지원할 수 없었다. 자정이 될 때까지 주코프군은 전선을 따라 겨우 3에서 8km 정도 진격했다. 4월 17일 단 하루 만에 주코프는 부하 3만 명을 잃었다. 놀랍게도 소련군의 사상자는 독일군보다 30%나 더 많았다. 모스크바에서 약 1600km 떨어진 곳에서 스탈린은 야간 브리핑을 받았다.
분노한 스탈린은 전화로 주코프를 호되게 꾸짖고 임무를 완수하라고 지시했다. 주코프는 24시간 내에 셀러보 고지를 접수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부하 장군들에게 경고를 전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었다. 800대의 폭격기 공습과 대규모 포격을 가한 후 탱크와 야포가 전진했다. 밤이 되자 셀러보 고지는 소련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고지를 넘어선 주코프는 두 번째 독일 수비군과의 접전에서도 큰 사상자를 냈다. 스탈린은 코니에프에게 전차부대를 보내 도우라고 지시했다. 그날이 끝날 무렵 주코프와 코니에프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베를린 접수를 위한 돌진을 계속했다. 4월 20일 오전 11시 주코프의 부대는 베를린 외곽에 도착했다. 베를린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에 뒤이어 소련군 야포가 이 황폐된 도시에 포격을 가했다. 베를린 외곽 수비를 담당하던 나치 부대는 이제 자신들의 목숨과 독일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했다. 비록 승산은 별로 없었으나 그들은 단호하게 적군의 공격에 저항했다. 그러나 독일군 수비대는 소련군의 폭격의 규모와 힘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학살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의무대는 일어서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상자만 간신히 치료할 정도였다. 나머지는 그냥 죽도록 거리에 방치됐다. 베를린 방위는 노인들과 열성 SS 대원들 그리고 히틀러 소년단의 손에 맡겨졌다. 나중에 소련군은 독일군에 어린 소년들이 상당수 끼어있는 걸 보고 경악했다. 독일 소년들은 붉은 군대가 자신들을 살해하거나 시베리아로 보낼 거란 선전을 들었다. 그래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완강하게 싸웠다. 4월 20일 베를린. 이번 주 소련군은 히틀러의 코앞에 이르렀다. 그러나 혼돈과 파괴 속에서도 정통은 56회 생일 파티를 위해 모든 걸 중단했다. 히틀러는 벙커에서 붉은 군대의 공격을 받으며 생일을 맞았어요. 그의 정신은 편집증과 정신병의 경계에 서 있는 상태였지요. 헤르만 괴링, 하인리 히물러, 빌헬름 카이텔 원수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조용한 파티에 참여했다. 제3제국의 요인들은 베를린으로 가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 했을 겁니다. 도시가 다 파괴됐는데 말이죠. 그러나 4월 20일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전히 히틀러에겐 당과 국가의 수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강력한 힘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통의 생일에 참석하는 건 중요합니다. 빼먹을 수가 없죠. 아무리 1945년이고 적이 온다고 해도 말이죠. 생일 축하 연동안 일부 참모들이 히틀러에게 바이에른으로 탈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거절했다. 히틀러는 일단 베를린을 떠나면 위험을 잃을 거라는 걸 잘 알았지요.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자기 운명은 세계를 지배하든지 독일이 파괴돼 불길에 휩싸이는 걸 보게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정통의 오랜 여인 에바 브라운 역시 그의 곁에 남았다. 에바는 히틀러가 없는 독일에 남고 싶진 않다면서 바이에른은 진정한 독일인들이 살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날 늦게 아돌프 히틀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하 요새에서 나왔다. 그는 공관마당에서 히틀러 소년 단원들을 만나 소련 탱크를 공격한 용감한 행위를 표창하는 훈장을 수여했다. 이건 히틀러가 대중들 앞에 나타난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는 전쟁으로 찢겨진 베를린의 지하 15m에 자리한 벙커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히틀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에바 브라운을 비롯한 그의 수행원들은 춤과 샴페인의 파티를 계속했다. 히틀러의 생일 축하연이 끝나자 히물러와 괴링은 그 즉시 북부와 남부의 자신들의 목적지로 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단독 강화를 위한 협상을 통해 빠져나갈 구실을 획책하기 시작했죠. 그건 히틀러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상에선 끝도 없는 폭격과 도시의 완전한 파괴,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껏 알아왔던 삶의 몰락에 진저리 가난 시민들이 전쟁이 가져올 쓰라린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4월 21일 주커포군은 베를린 동쪽 변경에 도달했지만 진군은 다시 한번 독일 수비대에 의해 늦춰졌다. 남쪽에서 코니에프는 신속하게 도시의 남쪽 한계선을 침투하고 있었다.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옥죄어 들어가자 히틀러는 점점 절망적이 됐다. 그는 여전히 부하들에게 베를린을 사수하기 위해 엘베 강에서 싸우라고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주말이 되자 붉은 군대는 치명타를 가하려 하고 있었다. 연합군이 베를린으로 가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선 미군이 오키나와 공격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해병들은 지독한 일본의 전사들과 일주일 동안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4월 15일 오키나와 전투는 격렬해졌다. 일본군은 꾀가 많고 끈질긴 적이라는 걸 증명했다. 미군은 빙산작전을 시작하고 4월 1일 오키나와에 상륙할 때까지 거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전투는 이내 유혈이 낭자해졌다. 10군을 이끄는 사이먼 버크너 장군은 섬을 서에서 동으로 양분해 일본 수비군을 갈라놓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4월 4일 미 해병이 산악 요새와 만나는 지점인 마키아토 수비선에 들어서는 동안 남쪽의 미군은 진격이 늦어졌다. 부대가 공경에 처하자 장군들, 특히 해병대의 장군들이 버크너에게 해병 2사단을 측면으로 상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버크너는 그럴 수 없었죠. 그는 측면 상륙을 할 만한 상륙 주장이 없었습니다. 병참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대는 일본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치열한 격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0군은 오키나와에서 전력의 약 35%를 상실했어요. 그건 대단한 피해였습니다. 어느 누가 사상률이 3분의 1이나 되는 전투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4월 15일) 이번 주 미 해병은 야이타게산 장악에 매진한다. 이 산은 서북 쪽에 모토보 반도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연육이 됐다. 탱크는 바위 투성이 지형에 부적합했다. 해병대는 걸어서 산을 올라야 했다. 그들이 전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일본의 저격수와 야포의 표적이 됐다. 미군은 또 끔찍한 백병전도 벌여야 했다. 1000년이 넘게 무술을 연마해왔던 오키나와에서 비무장 전투는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 이 섬은 통치자들이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한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공수도란 의미의 가라데가 탄생하게 됐다. 그러나 밤이 되자 해병대는 공격을 피해 마침내 야이데케 산을 전격적으로 오를 준비를 했다. 4월 16일 야포와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해병대는 진격했다. 미군이 산정상 90m 앞까지 이르자 일본군은 인정사정 없이 박격포와 기관총 세례로 응답했다. 하지만 해병은 진격을 계속해 마침내 오후 늦게 정상에 이르렀다. 그러나 쉴 틈이 없었다. 일본군은 아래쪽 숲속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반도에서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4월 17일 다음 날 미군은 야이다케 능선을 소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군은 신속히 퇴각했다. 이틀 후 모토보 반도는 미군의 손에 들어갔다. 이 전투에서 미군 246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약 1000명에 달했다. 반면 일본군은 2500명이 사망했다. 대부분 항복을 안 하려 자살을 선택했다. 겨우 46명만이 항복했다. 오키나와 북부의 3분의 2의 지역에서 펼쳐진 조직적 저항은 주말이 되면 끝나지만 지상의 미 사령관은 섬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또 피도 많이 흘릴 거라는 걸 이내 알게 된다. 일본군은 남쪽에 숨어들어가 동굴과 터널, 벙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은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 전투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접하게 된 사륙의 수준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어디서든 전투가 이렇게 벌어졌지요. 이제 존 하지 소장이 이끄는 군대가 남쪽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동안 미군은 여전히 기가 꺾이지 않고 패배보다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려는 8만 명이 넘는 일본 군들과 맞닥뜨리게 된다. 명예는 일본 군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명예는 적만큼이나 중요하죠. 명예란 목숨이 필요하다면 희생하는 겁니다. 생사는 중요치 않습니다. 4월 19일 오전 6시 미 해군은 오키나와 해변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지금까지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격렬한 집중 포격이었다. 전함 6척, 순양함 6척, 우측함 6척이 해안에 일제 사격을 가했다. 하늘에선 600대의 비행기가, 지상에선 27개의 포병 부대가 지원을 했다. 공격 개시 40분 동안 19,000발의 포탄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땅을 더 깊이 파고 폭격이 잦아들기만 기다렸다. 공격이 끝나고 모습을 드러낸 일본군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들은 미 보병의 공격에 강력히 대항했다. 다른 부대가 요새화된 일본군의 위치를 지나 남진하는 사이 미 77사단은 이해섬을 장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모토보 반도 서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이었다. 이해섬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비행장이 있었다. 길이 8km, 너비 5km에 달하는 이 섬은 산호초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섬의 북쪽과 서북쪽엔 수백 개의 동굴이 있는 가파른 절벽이 자리했다. 77사단의 폴 리치 대위는 이해 섬이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 같다고 말했다. 상륙을 준비 중인 5함대는 지난 3주 동안 이해 섬을 폭격했다. 전함 텍사스호와 순양함 2척, 구축함 4척이 모든 표적에 대해 무자비한 공격을 가했다. 4월 16일 이해섬. 이날 미군이 해안으로 진격하자 4월 1일에 있었던 오키나와 1차 상륙은 이미 오랜 옛날의 일이 된 듯했다. 천몇 시간 동안 산발적인 가벼운 저항만 있었다. 미군의 상륙용 탱크와 트랙터의 물결이 5km 이상에 걸쳐 해안에 상륙했다. 3시간도 안 돼 공격부대는 내륙 1.6km를 밀고 들어갔다. 그러나 적은 은밀한 장소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전투는 격렬해졌다. 미군은 이내 무자비하고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일부 저항군들은 침략군을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에 폭탄을 묻고 돌진했고, 또 일부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백병전을 펼쳐 미군을 압도하려 했다. 일본군은 가장 고귀한 전투 형태는 일본도나 총검으로 칼싸움을 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방어 전술이 대단히 뛰어났음에도 일단 적과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인내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적을 끝내고 적을 압도하려고 했죠. 이번 주 전투가 격렬해지는 동안 미군은 유명한 방문자를 환영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종군 기자 어니 파일이었다. 그는 이해섬에서 리틀맨이라 불렸다. 그러나 그의 방문은 비극으로 끝이 났다. 작고 약하지만 전쟁을 싫어한 부드러운 영혼이라 불린 어니 파일은 2차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군 기자 중 하나였다. 그의 리포터 기술은 군 최고 사령관조차 존경할 정도였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자 파일은 미군을 따라 전쟁터에 뛰어들었다. 어니 파일은 사병에서 장군까지 모두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특별히 일반 사병의 눈을 통해 전쟁을 보는 안목이 특출났다. 파일의 역설 덕에 의회는 이른바 어니 파일 법안을 통과시켜 참전 병사에게 더 많은 봉급을 지급했다. 1944년 그는 전쟁 기사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4월 18일
초소를 거쳐 사단본부로 향하던 집차에 어니파이를 포함한 몇 명이 타고 있었다. 길을 따라가던 그들은 기관총 세례를 받았다. 모두 차에서 뛰어내렸다. 처음엔 모두들 그가 안전하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2차 사격으로 폭발이 일었고 한 명이 쓰러졌다. 어니파일은 관자놀이에 치명상을 입었다. 매주 6개의 칼럼을 쓰고 200개의 신문에 글을 싣던 사람은 이렇게 떠났다. 미군 병사들이 그의 시신을 거두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는 순간에 쓰려 했던 기사의 초고가 담겨 있었다. 미군은 이해 섬에서 필사적인 상대와 대적했다. 피행장을 내주지 않기로 결정한 일본군은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그러나 미군의 상대는 일본군만이 아니었다. 민간인들조차 싸움에 동원됐다. 이 작은 섬에 모인 저항군의 규모에 미군은 깜짝 놀랐다. 천황의 명령은 주민들에게 미군이 무자비하게 그들을 고문할 거란 말을 믿게 만들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싸울 각오를 했다. 주민들은 비록 가진 무기라곤 몽둥이와 죽창이 전부였지만 병사들처럼 격렬하게 자신들의 섬을 방어했다. 4월 21일 주말이 되자 엿새간의 전투 끝에 이해 섬은 미군에게 점령됐다. 미군의 사상자는 사망 172명을 포함해 1000명이었고 일본군은 4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다음 시간엔 소련군이 조금씩 베를린으로 진주하면서 전투는 피를 부른다. 소련군의 베를린 진주는 최악의 도시 전투를 낳았어요. 소련과 미국의 군대, 나치에 대항해 싸운 두 연합군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다. 물론 대단히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왜냐하면 독일과의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태평양에선 오키나와의 미군이 교활하고 재빠른 적과의 싸움에서 계속 전진을 해나간다.